제3자가 잔뜩 만들어 오면 이건 뭐 손쓸 방법도 없어요. 이미 폭탄을 다 던져놨는데, 아니면 이미 이 사람들에게 내 패를 다 까놨는데. 그래서 제가 NSR이랑 컨설팅을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. 안녕하세요. 부동산 논리정연 부연 인사드립니다. 네, 저는 지금 방콕 한 달 살기를 잘 다녀와서 지금 1월 19일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다가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 한 달이 정말 엄청 빠르게 지나가네요.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좀 나눠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제가 태국을 갈 시점에 글쎄 어떤 중개사님이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의 판결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와, 7천만 원. 중개사들이 뭐 돈을 많이 벌어 하지만 뭐 유지비랑 이런 걸 다 빼고 나서 7천만 원을 1년에 순수익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그리 많진 않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으로 7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. 와, 이거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지 않아요? 근데 그 이유가 뭐냐, 이분이 주택을 하셨나 봐요. 주택에서도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게 뭐 담보 가치가 없었는데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뭐 주의를 시키지 않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개사의 과실이 그만큼 인정이 된다, 뭐 이런 식의 판결이었던 것 같아요. 와, 근데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? 제가 그 판결을 보고 또 한번 속상했던 게, 중개사님들이 본인이 본인을 지키는 힘이 없다 보니까 계약서 특약이나 그 고객을 지키는 힘도 없었으니까 이런 계약을 했을 것이고, 그로 인해서 이런 판결도 받게 됐겠죠. 현장에서 만약에 내가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줬다라면 그 보증금 자체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럼 그분이 벌었던 돈은 50만 원도 안 되는 중개 보수료였을 거예요. 양타로 했다라고 쳐도 뭐 100만 원도 안 됐을 건데, 와, 그 돈을 벌자고 벌어놓고 손해배상금으로 7천만 원을 물어주셨다는 거예요. 이거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?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격증에서는 이런 판결이 나는 일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중개사에게만 유난히도 유독하게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너무 높게 부과시키는 거. 이번에도 그런 판례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이미 사건을 이만큼 만들어 놓고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간다 한들 이거를 받을 방법이 없겠죠, 해결을.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사건 사고 나거나 뭐 하면 변호사한테 확실하게 저거 하면 될 거 아니야? 유능한 변호사 하는 게 훨씬 안전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죠. 이미 내가 판을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도 막 해결해 줄 수 없는, 이 사람을 항변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상태에 뭐 특약이나 계약을 해놓고, 아니면 그런 위험한 폭탄 발언들을 무수히 던져놓고 나중에 이걸 수습을 해달라고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간다 한들 이거는 뭐 해결할 방법이 없겠죠. 저 같은 경우도 다리 건너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뭐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.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왔는데, 직원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바운더리에 있는 상태니까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제가 계획을 하고 가니까 마지막에 큰 사건을 내도 수습할 방법이 있는데, 이거는 같은 바운더리가 아니고 제3자가 잔뜩 만들어 오면 이건 뭐 손쓸 방법도 없어요. 이미 폭탄을 다 던져놨는데, 아니면 이미 이 사람들에게 내 패를 다 까놨는데. 그래서 제가 NSR이랑 컨설팅을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. 이렇게 진짜 그 몇십만 원, 몇백만 원을 벌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서 막 계약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손해배상금으로 난 안전하게 했어. 왜냐? 그동안 시중에 돌아다니는 특약이나 판례집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정도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어. 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 납니다. 그리고 이런 사건 사고가 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. 오히려 하신 분들이 이런 사건 사고에 더 많이 휘말립니다. 이유가, 만약에 이 정도의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면, 이게 최고치다라고 한다라면요, 이 정도까지 공부해놓고 여기서 이 이상 계약서를 쓴 후 뭐 2, 3년, 4, 5년, 10년 뒤에 그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그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이러니까 A는 B야, B는 C고 D라고 쓰면 된다고 했어. 이렇게 그냥 암기식으로 특약을 쓰고 계약을 진행하신 분들이 이런 사건으로 많이 연루가 되죠. 이분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 항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사건 사고에 뒷걸음질 치듯이 제안을 하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이분도 뒷걸음질 치는 거를 배우다가 기존에 나왔던 판례와 또 다른 형식의 문제로 엮이게 된 거죠. 그래서 차라리 공부를 안 하신 분이라면 훨씬 더 안전한 특약을 쓰거나 안전하게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. 왜냐면 위험하니까 안 해버리니까.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공부했어, 그리고 진짜 이 법률 뭐 내가 진짜 공부 되게 많이 했고 막 자신감이 넘쳐. 이런 분들이 사건 사고를 크게 내시거든요. 그리고 또 다른 자격증들은 어느 정도의 이 사람들의 과실에 대한 책임 범위를 먹이질 않아요. 근데 중개사들에게는 유난히도 크게 먹히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을 지킬 수 있는 특약을 만들어내는 힘, 그리고 모든 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제대로 세우셔야 안전한 중개를 할 수 있다. 근데 내가 나도 지킬 수 없는 특약을 쓰고 내가 나도 지킬 수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, 그렇다면 고객은 더 위험하겠죠. 이번에 판례 나온 것도 그 중개사님도
그것도 위험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나를 지키는 힘이 있었다라면 그 고객도 지키는 힘이 있었을 거예요. 그러면 이 계약 자체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 텐데 판례의 정황만으로는 이 중개사님도 그냥 고객이니까 또 건물주니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일 거야. 그 현장에 가시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. 10년, 20년 되신 경력의 중개사님들이 그렇게 임대인들을 착한 사람이다라고 그냥 무조건 좋은 사람이래요. 착한 사람이래요. 왜? 어떤 기준 없이. 그 왜 좋은 사람이에요? 이 사람이 이 건물도 있고 저 건물도 있고 저렇게 좋은 사람이야. 되게 좋게 보시거든요. 근데 중개사들은 그렇게 계약을 하면 이런 사건 사고에 계속 연루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계약이 안전한지 이 고객이 나중에 몇 년 뒤에도 안전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거를 다 판단해서 진짜 고객을 위한 계약을 쓸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중개를 하셔야 안전한 계약으로 그리고 매출도 높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서도 한 달 살기 할 집을 정말 임장을 하지 않아요. 제가 지금 주택을 안 하는 이유도 주택에 대해서 상가 계약하신 사장님들이 거의 주택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.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한데도 제가 주택을 하지 않아요. 그리고 집도 상가를 하다 보면 잘 되면 또 이쪽으로 이사 오시잖아요. 그래서 이사 올 집도 구해주세요. 아니면 더 크게 확장해 갈 집도 좀 구해주세요 하는데 그냥 임장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.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막 보면서 그 재미가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. 좀 신뢰되는 부분도 있고 제 입장에서는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안 하기도 하고 또 중개하시는 분들이 중개가 지금은 아파트가 죽어서 힘들어요 라고 하시면서도 상가를 되게 두려워해요. 그 이유가 뭐냐라고 여쭤보면 상가는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진다는 거예요. 근데 이번에도 판례를 보세요. 주택이 엄청 크게 먹죠. 제가 다 그동안 본 내용으로는 정말 주택이 많아요. 이렇게 판례까지 가지 않더라도 거의 뭐 합의로 뭐 몇천을 물어주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택, 주거용이 사건 사고율도 많고 고객의 퀄리티, 고객이 장난치려고 중개사를 괴롭히려는 그 카테고리도 정말 주택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상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상가든 주택이든 공장이든 땅이든 아무 뭐 선입견 없이 중개를 하실 수 있는 기준을 빨리 잡으셔야 사건 사고나 또 매출이나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즐겁게 계약을 하실 수 있겠죠. 그래서 지금도 자꾸 공부를 하러 다니세요. 뭐 공법 공부, 세법 공부, 민법 공부.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오히려 사건 사고에 더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. 그 이유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시야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들을 하기 시작하면요. 계속 이론의 이론으로 덫에 걸리기 시작해버려요. 그래서 아예 처음에 하실 때 현장을 바라보는 눈, 시각을 제대로 갖고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이번에 지금 NSR 13기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NSR 강의 같은 경우에 대체 이 강의가 뭐 하는 거 아니야? 하고 오셨다가 와 이걸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? 이걸 내가 배우지 않았으면 평생 알 수가 없었겠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계약에 대한 기준, 나를 지키고 고객을 지킬 수 있는 정말 그 안전한 기준을 확립해가는 그런 그 시야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멘트가 거의 고객하고의 계약 성사가 되는 그 과정들이 내가 다 브리핑하고 미팅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정작 계약하는 데는 딴 데 가서 계약을 하시잖아요. 그거에 대한 확실한 기준까지도 다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NSL 컨설팅 같은 경우는 들으신 분들 제가 해보니까 한 5년 전후, 10년 전후 이렇게 오래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오시는 게 효과가 정말 빨리 나타납니다. 왜냐면 이분들이 5년, 10년 동안 계속 희망 고문하다가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하시다가 계약을 너무 많이 놓치고 오셔요. 근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정말 그 멘트와 기준만 제대로 잡히시면 다 할 수 있었던 계약들인데 그거를 너무 다 놓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분들이 많은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하고 오시니까 이 노하우를 NSR 과정을 숙지하시고 그걸 적용하시면 돈으로 환산하는 게 정말 빨리 일어나셨거든요. 한 몇 년 동안 내가 고생 하신 분들이라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도 NSR 13기 많이 수강해주고 계시는데 이번에 2월 12일 날 개강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도 오시는 좋은 분들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사건 사고 나신 분들처럼 본인이 아무리 법률을 많이 외워서 될 게 아니죠. 고객도 안전한 계약으로 끌어내야 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중개사가 정말 안전하게 계약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그런 기준, 판단 능력, 폭탄을 내가 입으로도 하지 않고 문서로도 작성하지 않는 노하우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제가 커리큘럼으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정말 내가 중개에서 안전한 계약이 필요해요? 매출을 높이고 싶어요?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번 13기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제가 지금 방콕에서 갔다 온 지 하루 만에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됐어요. 뭐 2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무슨 적응을 해?
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2시간이 더 늦잖아요. 태국 같은 경우.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하고 자는 시간하고 이게 자꾸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13기에도 정말 좋으신 분들, 내가 계약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고객들이 나를 좀 비하하고 나를 좀 괴롭혀.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고객도 지키고 나도 지키는 확실한 솔루션이 되니까. 그래서 이번 13기 사장님들 곧 뵙도록 하고요. 제가 태국에서 찍었던 여행 영상은 지금 에피소드 3부터 작업은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네요. 제가 다 완성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번 주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설이구나. 설 명절도 즐겁게 보내세요. 또 뵙겠습니다.